공급과 수요의 개념,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식의 어려움이 이미 보이느냐라고 보면 자, 또 볼까요? 수요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유동성이었죠. 유동성 자금이에요. 자, 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은행에 예금할 맛 안 나죠? 은행에 예금할 맛 안 나죠? 불과 재작년만 해도 3.7 예금금리가 이었다가 올 초에 예금금리가 빠져서 2금융권이 2.9, 1금융이 2.7이죠, 지금. 2.7이에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자, 한국은행에서 2025년 하반기 금리 인상한대요, 인하한대요? 인하한대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왜 내려가냐? 국내 경제 성장률이 1%고 소비 부진과 수출 증가세가 악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 대출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으므로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 금리 인하하니까 어땠어요?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1% 금리 인하하니까 다 뒤집어졌죠? 자, 지금도 또 인하하겠대요. 자, 지금 엄청나게 인하가 많이 됐는데 또 인하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유동성은 확대가 될 것이다. 맞죠? 그러면 이 유동성 자금은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겠답니다. 자, 2025년 윤석열 정부 때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죠. 얼마? 13조 8천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추경 얘기 나오죠.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답니다. 얼마? 20조입니다. 20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가동하겠다라고 발표해서 벌써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따라 20조. 합치면 얼마예요? 33조입니다. 33조 8천억. 언제까지 써야 되죠? 올해예요. 올해 대한민국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자금이 얼마라고요? 33조 8천억이라고요. 8천억. 자, 그럼 한 가지 분명하네요. 추경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유동성은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또 마찬가지죠.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까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공급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겠대요. 자,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개념,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식의 어려움이 이미 보이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공급 정책의 어려움입니다. 자, 공급은 어떠할까요? 공급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공급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공급은 어디에만 영향을 줘요? 심리에만 영향을 줘요. 심리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제. 야, 사기 신도시 지정한다 해도 그게 실제 내 눈앞에 나오려면 얼마 걸린다고? 10년. 아이고, 10년. 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 자, 따라서 공급 정책의 실효성이 발효되는 시기는 최소 5년, 신도시는 8년입니다. 8년. 사기 신도시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 지연, 인허가 절차 지연, 공사비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 지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무지하게 높습니다. 교통을 개선하여 선호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뭐가 문제예요? 재원 마련, 타당성 검토 같은 수많은 용역을 통과해야 돼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GTX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민자 사업자 선정, 실시 설계, 보상협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철도공사 취직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재료만 있으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한다는 재료가 있으면 그게 결국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개하는 데는 굉장한 호재들이에요.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호재들이라고요. 사기 신도시 진행이 돼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기반시설 확충되고 녹지 늘어나고 교통 편의시설 늘어나면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 신도시 지어지기 전에 폭등해요. 이미 쫙쫙 올라갑니다.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겼으니 생긴다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 막상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쭉 빠져요. 막상 개통이 되면.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또 볼까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급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계가 있어요. 왜? 잘못 완화했다가 죄다 들어가죠? 죄다 들어가죠. 네. 당장 압구정 현대아파트 용적률 완화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500억짜리 아파트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500억이 되면 그 옆에 한강변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세 자리 억대가 다 넘어가게 될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은 효율성 있게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공법 때 열심히 배웠죠. 동의율 3분의 2. 주민들이 동의 안 해주면 끝이에요. 속도 조절을 정부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준다고 해도 실질적인 공급으로 연결될 가능성 엄청 낮아요. 냄새만 풍기다가 끝납니다. 당장 한남뉴타운 지금 그나마 하고 있죠. 얼마 걸렸죠? 한남뉴타운? 20년 걸렸어요. 20년. 이제 와서 또 얼마나.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강남에 재건축의 대마라고 하는 음마아파트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거기 아직 멀었어. 엄청 멀었다고. 현대아파트 시작도 안 했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시작도 안 했다고요. 어느 천년에. 자,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지, 꼴랑 200세대짜리 짓는 아파트? 관심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아파트, 실제는 빌라. 그래서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어떻죠? 별로죠? 네. 이런 식의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주민들은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때 동의합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속도 조절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자, 그러니까 공급 정책을 펴겠다.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거기다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낸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아닙니다. 네. 택도 없죠.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수요 정책. 수요는 규제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러면 부동산 자금이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왜? 수요를 규제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일단 문은 열려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은요,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공공임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를 누르는 일에 큰 일조를 하기에는 어렵고, 또한 공공임대를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한 정부가 못하는 임대 사업을 민간이 하면 혜택을 줬었죠. 주택
임대사업자. 문재인 정부 때 그것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한 달 했다가 안 한 달 했다가 다시 한 달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시켜주면 또 난리가 납니다. 왜요?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순간 시장에 매도 매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축과 구축. 두 가지의 공급이 있는데 공급을 하겠다는 건 신축에 대한 공급과 구축에 대한 공급 중에 지금까지 설명한 건 신축에 의한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 그게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거니까 구축에 의한 공급, 즉 기존 주택들에 대한 매도에 대한 공급 이 부분들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버리면 물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 잠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또 하나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7천 가구예요. 2026년 2만 4천 가구 수준입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반토막이에요.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반토막이라고요. 자, 그러면 수요가 불붙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죠. 언제? 2026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수요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또 불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난리래요. 지방 경기 활성화시키겠다고 뭘 하겠다고 하냐면 1국민 2주소제를 도입을 하겠대요. 거기에 따라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겠답니다. 자,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법 규정을 마련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법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한 사람이 집 주소를 2개 가지고 있다. 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공급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했으나 어떤 일이 생겨요? 공급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는 거죠. 두 번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